(17일) (51일) (96일) (149일) 이 날짜의 의미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역대 정부가 첫 번째로 내각을 구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가지는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철저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론 새 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됐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제대로 살려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어떤 자질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주요 공직에 임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검증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지난 25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첫 피청문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6월 26일 국회에서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민 앞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6월 관련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제도의 필요성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14대 대통령의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총 유효 투표의 42%인 997만 7,332표를 얻었습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초대 내각 인선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당사자가 장관 내정 사실을 모른 채 발표 직전에야 알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정부의 행정에 아니면은 사법의 주요 요직을 맡을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그만한 역량과 신망과 양식과 자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인준하고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는 필요한 단계가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정립할 것을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인사청문제도의 필요성은 문민정부 공식 출범 이후에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1993년 2월 27일 문민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자신과 일가족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도 재산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혹만 제기됐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이 확인됐습니다.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민정부. 하지만 당시 법무부, 보사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고 정부도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헌법 규정에 따라서 채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료 조직의 여러 가지 각 나라별 고유한 사정이라든가 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그 채택 여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 점은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그 검토 여부를 충분히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정치 수준에는 이르다 하는 이유로 제도 도입은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각 당은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도 곧바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대통령제에서 말이죠.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이제 견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냐, 인사권이라는 게 고유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좀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라는 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 이제 각 부서죠. 각 부서 3부를 각자 서로 이제 상호간에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게 이제 대통령제의 기본 이제 구조인데, 입법부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행정부의 대통령의 권한을 그는 압박하는 거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맞겠습니다만 행정부를 과도하게 견제하고 과도하게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논의가 있었으나 도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만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장관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미리 검증하였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청문회가 즉각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정의 혼란을 막고 올바른 인사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께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시행 범위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후 그해 6월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명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는 국회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며 인사청문회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인사청문 대상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로 하고 인사청문 특위위원은 13인으로 정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는 12일 이내에 2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이 선진민주주의가
채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3권이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이 세 개가 서로 독립이 돼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맞추는 건데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또 통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도입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동시에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 하면은 고위 공직자들이 자격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로 등용시키는 그러한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문회가 일상인 미국의 의회. 그중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인준청문회는 상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는 장관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상원이 인준안을 받은 후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 등과 비공식적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해 상원에 통지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합니다. 이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표결 처리하는데요.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 회부를 연기해 간접적으로 거부 의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상원 본회의에 넘겨 처리합니다. 미국 인사청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검증 시스템입니다. FBI 신원조회, 국세청 세무조사, 백악관 인사국 등이 철저하게 매뉴얼화된 시스템에서 후보자의 배경과 과거, 문제를 샅샅이 찾아내 검증하는데요. 그 항목이 200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20세기 100년 동안 장관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는 3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인준율이 높습니다. 미국은 인사청문 제도의 모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처음 미국이라는 국가가 출범할 때부터 헌법에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직자를 임명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직위는 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이 그 어떤 직위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아주 시스템화돼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그래서 부적격자가 의회로 넘어오는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인준율이 우리보다 더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은 왜 윤리나 도덕성 검증 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가 안 나는데 우리만 이러냐 하는데 윤리나 도덕성 검증을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대통령 검증 차원에서 철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악관의 후보자 검증이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사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원의 요구가 아니라 내각 자체의 개혁 노력으로 도입됐는데요. 그 대상은 장관이 아닌 장관이 임명하는 공직자입니다. 또한 청문 결과는 일부 직위 외에는 임명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국은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이제 사전 인사청문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인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이고 어떤 정치의 책임성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제 도입을 한 거였고요. 장관 같은 그런 공직이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고 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들이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이제 사실 의원 내각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2000년 6월) 첫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낯익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2000년 당시에는 안상수 의원 외에는 모두 초선이었습니다. 사상 처음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라는 중요한 자리에 왜 초선 의원들을 배치하는 것일까요? 사상 첫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육선 국회의원의 야당 대표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진 의원들과 정치적 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로 인사청문회가 구성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상 처음 시행되는 인사청문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인사청문회,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독서량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혹시 첫사랑에 관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십니까? 2000년 6월 26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독서량, 첫사랑 에피소드 등 지금과는 사뭇 다른 질문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후보자 전력과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에 말이죠. 93년 3월 26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재산 공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한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혹시 이런 기사를 읽으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예.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과거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탄생한 50 정권과 그 아류인 60 그리고 YS 정권 아래서 20여 년간 계속적으로 집권당과 정부의 요직을 거쳐 온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정권들과의 대립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의 정부의 제2인자로서 4대 부분 구조조정이나 남북관계 그리고 부패 척결과 같은 일련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개혁과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YS 정권이나 60 정권에서는 몰라도 바로 이 국민의 정부에서의 국무총리로서 적임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렇게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후보자 전력부터 정책 비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다른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한동 후보자, 이한동 총리 자신이 품이 아주 넓은 분이에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포용하는 이런 거인적 이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특히 야당 측에서는 공격하기가 참 그랬던 분이세요. 이 대통령께서 총리를 잘 뽑았다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원만하게 여야 합의하에 이 청문회가 첫 청문회 테이프를 그렇게 끊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로서 완전히 정착을 했구나. 이걸 만방에 과시를 하는 셈이 됐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봤기 때문에 중계를 했기 때문에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정치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지금 민주주의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 과정을 전 국민이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 제도는 지난 25년 동안 숱한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2000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책에 한정됐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13인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원 3인 등입니다. 이후 2003년 2차 개정에서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추가되고 2005년에는 각 부처 장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이 추가됐습니다. 당시 개정안에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한 제출 서류도 추가됐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서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시에 첨부 서류인 소득세 등 납부 실적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늘리고 여기에 체납 실적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2007년 합참의장, 2008년 방통위원장,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들과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됐습니다. 2014년 특별감찰관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2020년에는 공수처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헌법상 규정된 23명은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 진행하는데요. 그중 국무총리 등 17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로 결정합니다. 반면 법률상 규정된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44명은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11번의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가 추가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검찰총장, 국정원장, 또 경찰청장, 이렇게 그 권한이 막강한 대상들, 그리고 장관들, 점점 이제 범위가 확산돼 가지고 44명이 됐는데, 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쓰고,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동의를 한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국회에서 통과 안 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도 그간 대통령이 임명을 해왔었던 거죠. 이 23명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청문 대상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수준에 그치는 대상자로 구분하여 확산되면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기준이나 잣대나 과정이 좀 더 엄격해지고 높아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첫 인사청문회 당시 언론은 연일 청문회 장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공직 후보자 검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23명에서 67명으로 지난 25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은 지금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의하는 의원들의 공감하고, 때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자에 분노하기도 하는 인사청문회. 그동안 11차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5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나타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무총리 장상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 7월 국회에서는 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참 미미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여성 총리 지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권 신장의 중요한 상징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는가 한편, 또 한편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요구하는 바 남녀를 불문하고 총리직에 대한 적합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신뢰성 등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엄중히 평가, 검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부동산과 위장 전입 문제, 미국 영주권 취득 등이 불거져 치열한 다툼이 예고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또한 73년경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죠. 네. 후보자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이 나라에 더 희망이 없으니 미국 시민이 되자는 한 예비 단계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 동안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달랑 옮겨놓습니다. 이것이 위장 전입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인정하시죠? 저는 3년 전까지는 우리 어머님이 총지휘를 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4표 중 가 100표, 부 14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장상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여소야대라는 상황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부족해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장상 후보 낙마 후 바로 장대환 후보자가 지명돼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언론사 경영을 할 때 이윤 추구를 하면서 그러한 위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경제 성장도 못지않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그 분배와 사회 정의가 요구되는 현대의 그 시대적 그 과제에 맞지 않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리 지명자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은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는 의혹입니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가평이 있는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등기 추진법 및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사 대표였던 장대환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재산신고 누락, 세금 탈루 등이 불거지며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연이은 후보자의 낙마로 86일간 총리 공석 사태가 계속됐고, 이로 인해 임기 말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문제는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단골 이슈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서리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무총리 서리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이전 임명해 총리의 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헌국회 당시 국회 내 세력이 약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게 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재헌헌법 제69조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헌법은 개정됐고 총리 서리 제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옛날의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 승인 받기 이전에 대통령이 먼저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서리라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그것이 그 관행이 통하지 않도록 분명히 조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2003년 종결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이후에는 총리 서리가 임명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례는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2014년 5월 지명된 박근혜 정부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그는 지명 엿새 만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마했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때 국민검사로 인기를 끌 정도로 청렴과 원칙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었지만 전관 예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5개월간 약 16억 원이 늘어난 재산. 당시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관행이었지만 국민들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았던 고액의 전관 예우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사청문 제도를 통한 공직자 검증은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검증 기준에 대한 논쟁도 불거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전관 예우 등의 문제로 낙마하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임명되는 후보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 재벌 대법자가 황교안 후보자를 찾아간 이유는 재판관이 황 후보자 친구라서라고 보여지는 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례가 좀 깊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한 다음 해인 2015년 국무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 같은 전관예우 문제로 논란이 일었지만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사례입니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낙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3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같은 인사라는 측면에서 가장 권력으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될 감사원장이 더욱더 권력에 밀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컨대 인수위원으로서 후보자는 소위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이유만으로 발탁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과연 정권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직무감찰권을 발동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오히려 저는 비정치적인 학자의 그 강점을 살려서 초연하게 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이 제기한 문제는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것.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이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감사원장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감사원 개혁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일정한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무처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고 원장으로서의 그런 개혁 방안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구해나갈 것인지. 이처럼 여당과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적격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총투표수 229명 중에 찬성 87, 반대 136, 기권 3표, 무효 3표의 압도적 부결이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시도로 촉발된 신사당 체제였습니다. 그 첫 시험대에 오른 공직 후보자였던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표면적 이유로 제시됐지만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부결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제 2003년도에 출범을 한 거거든요. 2002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말에, 그리고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열린우리당을 이제 창당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하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거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 연대해서 공조를 해서 감사원장을 부결시켰었는데, 그 감사원장 부결이라는 게 그 대단히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면 한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라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좌우돼요. 개인의 어떤 그 역량을 초월하는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제도를 둘러싼 변수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맞아요. 윤성식 당시 감사원장도 그런 이유로 낙마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처럼 정치 구도의 영향으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지금 비상장 주식 이게 총 10억 정도 됩니다.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이 법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재산 등록에서 누락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문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뭔 죄입니까?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요. 좀 그런 식으로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반면 여당에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기간 동안 여당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평했고,
야당은 각종 의혹을 과거 판결과 비교하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여야의 평가 속에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었습니다. 한편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장관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긴 논란이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국무위원 25명 중 3명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가입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진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통보 여부가 법 위반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가 잘 아십니다. 제가 퇴직할 때 그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한테 보험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고 자동적으로 전환되니까 연락 오면 이제 하라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은 잘 연결이 되었는데 이 국민연금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살기에 쫓겨서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신고하지 않은 13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사유가 되는 소득이 발생인지를 확인하고 소득이 없었다면 납부 유예를 처리해주거나 소득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소급해서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면 됐던 문제입니다. 이건 공단에서. 2006년 2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전력과 도덕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라 임명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국무위원은 점점 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윤진숙 후보자. 그런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근데 지금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저 권역까지. 전부 모르면 어떤 걸 뭐 어떻게 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저기 제가 현안상으로만 그냥 적당히 대답하고 예. 이게 웃으면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무성의한 답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역대 정부별 국회가 공직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 강행된 비율은 점점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6.2%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23%로 높아졌고 박근혜 정부 14.9%, 문재인 정부 23.8%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44.8%로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치 양극화, 당파적인 대립이 강화되면서 높아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오는 얘기가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 왜냐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 강행 다 하니까 그러면 하는 게 의미 없지 않냐,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새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부터 집권당이 의석수가 압도적이 되면서 단독 채택이 늘어나니까, 단독 채택은 야당은 아예 참여 안 하고 채택을 한 거니까 그걸 무조건 의회가 찬성했다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당의 의견은 반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또 새로운 현상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국회는 인사청문회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졌습니다. 이전의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각 1명, 문재인 정부 2명, 그리고 윤석열 정부 6명. 역대 정부 초대 내각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숫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5년 인사청문회는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을까요?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직자 검증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다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 워낙 제기된 의혹이 많다 보니 최소한 3일 정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 6월 국회에서는 새 정부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청문회 기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위원회 활동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일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위공직자 인준에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 기간이 짧은 거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으면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백악관이 시작하고부터 한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긴데,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후보자 검증을 하면 그 인사청문 기간이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데, 후보자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 아니면 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간을 늘린다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행 그 기간은 좀 짧다. 현행 인사청문회의 한계로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2025년 7월 국회에서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87건 중에서 그제까지는 딱 3건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도 개인정보라서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몇 건 더 와서 현재 16건이 제출됐습니다만은 거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없는 그런 답변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정책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들 보시기에 청문회답다라고 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그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 문제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것만은 못 제출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32%를 미제출한 게 아니라 32%만 제출했어요. 10건 중에 3건만 지금 제출했거든요. 7건은 제출 안 한 거예요. 이처럼 자료 미제출은 지난 25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처벌이나 규제가 없다 보니 갈수록 자료 제출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법 보면은 자료 제출의 의무가 그 후보자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 기관들에게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국세청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범죄 기록 같은 경우는 뭐 경찰청. 근데 그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안 낸 경우에도 그 기관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제 제재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한 규제면 사실 뭐 별로 그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지금 이제 증언감정법상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방식의 자료 제출을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뿐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도덕성 검증을 이유로 지나친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도덕성 검증 명분 아래 후보자 망신 주기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후보자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점검해 본 결과 후보자는 감사원이나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갈 강한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현재 공인회계사이신 후보자의 수학 성적은 고2, 3학년 전부 다 갑니다. 이 양가 아저씨야 어떻게 이런 분이 CPA를 땄는지 의심할 정도로 양가 아저씨가 감사원장 후보로 올라왔는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20년 여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에서는 비공개 도덕성 검증 후 능력과 자질 검증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청문회로 할 경우 깜깜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화에 대한 법률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의 경계가 명확히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도덕성 검증에서 나온 사생활, 사적인 얘기들을 이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안 해야 이게 이제 그 취지가 사는 건데 의원에게는 뭐가 있냐면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비공개로 회의는 했지만 나와서 내가 이거를 말을 안 할 동기가 없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이제 낮다라는 게 한계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도 그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사실 지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인준청문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준청문회 이전에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국세청 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사전 검증을 진행합니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진행돼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 구도에 의해 인사청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요, 이게. 이게 앉으셔가지고. 2016년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처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의원들의 결국은 인식이나 정치 문화를 이제 좀 바꾸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사청문제도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또 다른 한 부인 입법부가 견제하는 거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서 의원들의 자제와 간용,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상대 당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제하고 상대 당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가의 주요 공직 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까지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도 함께 구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이 아닌 공방의 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인사청문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명 전에 충분한 사정 검증을 통해 지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지명 후에는 인사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우선 과제로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 중심의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